이번 주 실습 자료 보셨겠지만 이번 주는 AS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요. 그 부분 쭉 흐름 이어가면서 뭘 했는지, 우리가 뭘 했고, 각 주마다 4주차에 우리가 했던 게 전체 간단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그거를 마지막에 표출까지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각 주별로 봤을 때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험만 아니면은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외운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자기가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꼭 시험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몇 개가 있지만, 그거는 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디지털 지도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주차까지 할 거는 내가 가진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지를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도 직접 받고 어디 DB에 저장도 할 거고 표출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지금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풀스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풀스택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입수부터 우리가 하죠. 입수하고 이제 뒤에부터는 DB에 저장을 할 거예요. 각자 DB에 저장을 할 거고, 얘를 우리가 예전에는 그 4주차, 3주차에서 가져온 거를 제이슨 파일로 만들었잖아요. 제이슨 파일로 만들었고 이거를 그냥 웹에서 불러왔어요. 그게 아니라 DB에 저장된 걸 실제 웹에서 검색하게 할 거고요. 검색하면 얘가 그 검색 결과를 다시 반응을 해서 갖다 주고 그거를 표출하게 할 거예요. 실시간 반응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간단하게, 풀스택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흐름이 그렇게 가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주차까지가 약간 큰 틀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러면 화면을 어떻게 만들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겠다, 어떤 주제를 정했으면 어디서 자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다 보니 계속 우리가 매 주차, 사실 이거는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1주차랑 2주차랑 완전 다른 것 같고, 2주차, 3주차 다르고, 3주차에서 4주차 갔더니 앞에 했던 거 하나도 안 하고 뒤에 것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이번 시간에 좀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4주차까지 우리가 결과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웹상에서 우리가 결과를 띄우면 지도가 뜨고, 그 지도에서 마커를 누르면 거기에 이게 어떤 구고, 시군구 중에 어떤 구고, 인구가 몇 명이다 라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건 마커로 나오지만 이 마커가 여러 개 있는 지역은 한꺼번에 나오죠. 뭉쳐서 마커가 뭉치게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는 지도예요. 큰 지도에서 그리고 주민 줌아웃을 할 수 있는 거죠. 반응형이라고 하죠. 반응형 지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봤을 때 먼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브라우저 안에, 이 웹 화면 안에 전체 지도를 받았을까, 표출하게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마커들이 거리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합쳐지고 펼쳐지는가. 이게 그룹화라고 하는데 그룹화되어 있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계양구 그리고 인구수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우리가 가져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면서 과정을 볼 겁니다. 우리 4주차 과정 하다가 마지막에 좀 막혔던 게, 실제로 index.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했더니 마커는 나오지 않았죠. 그냥 지도만 뜨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드리자면, 요즘 최신 웹 브라우저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지금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라고 해서 실제 로컬 파일 시스템, 우리가 지금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잖아요.
그런 파일에서 외부 제이슨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는 내가 약간 해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웹 파일, 그러니까 파일 형태에서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은 제이슨은 불러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에러가 뜰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냥 더블 클릭, 인덱스 파일을 지금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냥 지도가 나올 거고 아마 아무 그 에러 표시도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자 코드 있었죠.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 F11을 눌러보면 아마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 메시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안 정책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을 불러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개별 로컬 PC들을 전부 다 가짜지만 서버화 시키는 거예요. 서버화 시키는 방법이 파이썬에서 이 http.server라는 우리가 웹서버 기능을 하는 파이썬에서 이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 기능을 서버화 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http의 이제 서버라고 얘가 서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 옵션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명령을 주고 이 서버는 8000번대 포트를 이용한다라고 정해주는 거죠. 이게 보통은 우리가 22번이나 23번 이런 게 쉘 스크립트라고 해서 원격으로 접속할 때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런 이 포트들도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번호가. 그 보통 뭐 로컬호스트 8080 하면은 자기 PC 자기 포트인데 그거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8000이라고 임의로 줬고요. 이거는 사실 이건 우리 그냥 사설 서버이기 때문에 크게 막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쓰잖아요. 그래서 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번호는 자유롭게 줘도 되는데 이것도 약속대로 가능하면 약간 8000번대에 겹치지 않게 뭐 8080이나 이런 이미 있는 포트는 피해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8000이라고 임의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먼저 서버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http에서 localhost 8000이라는 내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서버로 인식을 해서 그때는 이제 제이슨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들어서 마커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203.252점 한 IP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인데 이 로컬 호스트는 여기 보면 자신의 컴퓨터 주소라고 해서 127.0.0.1 이건 PC가 자신을 부를 때 하는 IP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주소로 얘가 알아서 서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서버화해서 우리가 그 마커를 읽은 거고요. 또 이런 작업을 이제 나중에 이 6주차부터는 아예 서버화를 시켜서 약간 플라스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화 시킬 거예요. 각자를 서버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 놓고 서버를 띄우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표출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입수부터 시각화까지 우리 4주차 내용에 대해서 전체 흐름도인데요. 여기 있는 이 흐름도는 실제 시스템이 구성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건 4주차에 했지만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제 전처리를 하는 거죠. 전처리한 결과는 제이슨 파일로 우리가 만들었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주차에 배웠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표출을 하겠다라는 틀을 만들고 실제 그 틀은 우리가 지금 여기는 맵만 띄웠죠. 그래서 맵이라는 이 틀을 하나 정의를 해준 거죠. 맵이라는 틀을 정의를 해줬고 그 이 화면의 전체 화면은 이 우리 웹브라우저에 꽉 차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리플릿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죠. 이걸로 해서 맵을 불러왔어요. 맵을 불러오고 이제 그 어레이 우리가 가장 기본 우리나라의 중심점이 되는 부분을 가운데로 표출을 하도록 선언을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제이슨 파일에서 값을 불러와서
그 220개 정도 되는 시군구 자료를 다 마커를 찍었죠. 마커를 찍을 때 이제 저희가 이용했던 거는 포이치문, 반복문을 이용해서 마커를 다 찍었어요. 마커를 찍고 이후에 마커를 클릭했을 때 시군구명과 인구수가 나오도록 자바스크립트에서 설정을 해준 거죠. 먼저 크게 보면 파이썬 부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두 번째 HTML이나 CSS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출하고자 하는 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틀에 이제 값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틀에서 이제 지도를 집어넣었고, 그 틀 안에 지도를 집어넣었고, 그 지도 위에 우리가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마커를 찍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4주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풀스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 지금 이과대학의 복도에 가보면은 요 왼쪽 사진이 있어요. 왼쪽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경에서 지금 풀스택 국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뭐 이 교육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뭐 교육료 전액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풀스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보는 웹 화면부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의 DB, 실제 자료가 저장되는 DB까지 모든 영역을 처리하는 역량을 이제 풀스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풀스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시스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사용자가 보는 웹 화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 웹 화면을 구성하는 거죠. 틀을 짜는 거죠. 어떻게 틀을 짤지,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보여질지, 약간 디자인 같은 걸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클릭했을 때 그 결과를 백엔드로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과정을 하는 거고, 이 백엔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계속 하고 있겠죠. 실시간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에서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DB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프론트엔드가 뭐 어떤 값을 표출해라 라고 하면 그 값을 계산해서 프론트엔드 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값을 보내주면 프론트엔드에서는 그 값을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뭐 그래프로 보여주든지 표로 보여주든지 이미지로 보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다 합친 게 풀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풀스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6개월 과정에 뭐 190만 원 정도, 190만 원 뭐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공짜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실제 풀스택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 과정을 4주차에 했던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 그 부분이 백엔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여줄지, 틀은 어떻게 만들고, 지도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마커 그 시군구 자료를 마커로 보여줄지, 뭐 아니면 마커를 클릭했을 때 인구수로 보여줄지, 이런 걸 정하는 부분이 프론트엔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요즘은, 옛날에는 이 백엔드랑 프론트를 구분을 했거든요. 요즘은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론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백엔드가 모르면은 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 작업이 안 되고, 또 백엔드에서도 프론트엔드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주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또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새는 다 풀스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요즘, 그래서 개발 과정도 주로 풀스택이라고 주로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백엔드 과정, 그러니까 백엔드만 전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프론트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프론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디자인 쪽, 좀 예쁘게 보이게 하는 쪽으로 주로 하고요. 백엔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해가지고 실제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DB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런 쪽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4주차 코드고요. 이 코드는 사실 이 한 페이지거든요. 우리가 4주차에 뭐 주석 같은 거 다 지웠어요. 주석을 다 지우고 그냥 코드만 봤을 때 한 페이지 정도로 나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이 앞부분은 사실 헤드 부분은 얘기했었죠. 이 제목을 정하거나 아니면
안에 있던 내용들의 뭐 우리가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소스를 불러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코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만약에 리플릿을 가져온다, 그럼 리플릿을 먼저 불러와야겠죠. 이런 작업들, 사전 작업들 헤드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코드는 여기 바디 부분이에요. 이 바디 부분을 보면 실제 바디랑 바디 부분을 보면 1주차 우리가 틀을 정해준 거죠. 틀을 정해준 건 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div라고 해서 틀 정해주고 그 틀의 아이디를 맵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우리 큰 웹 브라우저 안에 실제 맵이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넣거나 뭐 작업을 할 거예요. 정의를 해준 거고, 그러면은 사실 틀은 끝났어요. 틀은 끝났고 그 밑에 이제 스크립트가 나오죠. 스크립트 쪽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동적으로 만약에 마커를 찍는다, 그리고 뭐 포이치를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거고, 이번 우리 이 실습에서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배우진 않았었거든요. 파이썬으로 주로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이쪽을 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3주차, 4주차까지는.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이썬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는 사실 표출이니까 좀 색다를 수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은 데이터를 읽고 거기에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 결과를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파이썬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법이나 이런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쪽을 보면 먼저 맵, 이것도 맵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이 맵을 또 쓰기 위해서 맵이라고 정의를 해준 거죠. 정의를 해주고 이 L이 리플릿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리플릿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오는 L.map, 그러니까 맵을 이제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L 맵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맵이라고 정해준 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틀 안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텝 뷰가 실제 지도를 초기화해주는 과정입니다. 지도를 초기화해주는데 어느 위치로 초기화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점 위치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줌 레벨은 7 수준으로 보여줘라 라고 지도를 띄우는 거죠. 이 리플릿을 이용해서 지도를 띄워준 게 맵입니다. 이렇게 하면 맵이 뜰 거예요. 맵이 뜰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배경 지도를 띄울 건데, 배경 지도는 오픈스트리트 맵을 쓸 거다. 이게 많이 쓰이는 거고, 여기 Z, X, Y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위에 정해준 이 위경도를 쓸 거예요. 위경도를 써서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이제 지도를 표출하는 부분입니다. 배경 지도를 표출하는 부분이고, 이 밑에 여기가 이 파란색 부분이 데이터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데이터 마커만 찍었다면 여기서는 클러스터링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마커를 찍는데 그냥 마커가 아니라 얘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뭉쳐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그 각각의 마커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마커로 바꿔준 거죠. 마커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룹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했던 2주차에서는 우리가 객체 같은 걸 배웠죠. 객체를 배우고 그 객체를 리스트화 시킨 거, 이 부분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이슨 파일을 읽으면서 그걸 객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제이슨 파일은 예전에 우리가 파일을 봤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기 위해서 자동 줄 바꿈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까지가 하나, 쭉 똑같이 가서 이 자료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있는 거죠. 변환된 시도 코드, 그리고 시군구 이름, 인구수, 위도, 경도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로 할 때 객체 정보들을 다 키와 값으로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객체인 거죠. 이게 하나의 객체의 정보이고, 이 객체 정보들이
여기 보면 여기는 쉼표가 있고 제일 앞에는 그 큰 대괄호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리스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전체는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이 객체들이 모인 파일이다, 정보이다, 리스트다,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파일을 지금 여기서 읽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읽은 거고, 그 읽고 나서 지금 이쪽 여기 보면 data.forEach 반복문 쓰죠. 반복문을 써서 이 데이터는 여기서 바꾼 거예요. 데이터를 바꾼, 그러니까 여기 이 패치 부분에서 읽고 그 읽은 부분을 이제 데이터라고 정의를 해준 건데, 정의해준 거를 이제 forEach로 이용해서 계속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읽을 때 그 읽을 때의 변수명을 시군구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큰 리스트 안에서 그 중괄호들, 객체들을 하나씩 불러오잖아요. 그 객체들 하나하나를 불러올 때마다 시군구라고 정의를, 이 시군구는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군구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 시군구의 위도, 시군구의 경도를 가지고 마커를 찍는 거죠. 이 앞에 사실 이 바 마커는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이걸 넣음으로써 여기 이 마커 찍는 거에 대해서 스타일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변수를 정의를 해준 거예요. 변수 만약에 그런 거 정의 안 한다면 그냥 L 마커만 써도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다 찍힐 거예요. 그냥 찍히기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우리가 팝업 창을 띄우려고 하잖아요. 팝업 창을 누르면 거기에 시군구명 그리고 인구수를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마커라고 변수를 정의를 해준 거고요. 변수를 정의해주고 얘는 실제 시군구명과 그 인구수를 표출하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명령어가 아니라 그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문구인데 얘는 그 문구를 표시해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군구, 여기 이 시군구죠. 시군구에서 가지고 오고 시군구 안에 있는 시군구명을 표출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인구수라고 하는 부분과 그 스팬이라는 부분은 계속 값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값이 바뀌는 부분인데 시군구 인구수 부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인구수가 바뀌고 뒤에 이거는 명, 이거는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고 닫아주고, 이 HTML 팝업 띄우기 위한 글자의 형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글자의 형식을 만들어주고 밑에 이 변수가 여기 그냥 들어가죠.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얘를 그대로 이 안에 넣어도 되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변수로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얘만 계속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를 다 여기 바꿔놓고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이게 다른 곳에서도 쓰이면은 쓰이는데, 만약에 이걸 하드 코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변수명을 정해주지 않고 매 줄마다 이걸 입력했다, 그러면 한 개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pop.html이라는 표출 방식을 변수로 정의를 해준 거죠. 나중에 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 정의를 해주고, 4주차에서 클러스터링 한 부분, 그냥 여기서는 클러스터 그룹 좀 애드 레이어, 마커랑 똑같아요. 마커랑 똑같은 방법으로 표출을 해라 라고 한 거죠. 네.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면 1, 2주차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는 쉽죠. 그래서 웹의 기본 구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실제로 HTML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결정해 준다. 어느 위치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CS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틀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크기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색깔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는 게 CSS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그 근처에 가면, 그 틀 근처에 가면 어떤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실제로 이 1번이 그냥 우리 웹 화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인데 여기에 HTML에서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틀을 하나 만들 거다. 만드는데 이 틀은 이 웹 화면에 웹 빈 화면에서 틀을 만드는데 얘는 일단 맵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줄 거다. 여기 지도를 넣을 거니까 맵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처럼 이 틀 안에 어떤 이 화면 안에 이렇게 틀을 넣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요. 여기 점선처럼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는 CSS인데 우리가 CSS 맵에서 이 맵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가로 세로도 이 보이는 화면의 100%를 보여줄 거고 그 상하도 100%를 보여줄 거다. 여기서 100%라는 거는 실제 이 웹 화면, 이 전체 화면 있잖아요. 우리가 띄웠을 때 거기에 꽉 차는 게 100이에요. 근데 이게 퍼센트가 아니냐면 실제 우리가 틀을 짜면 여기 보면 여기 점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는 이 전체 웹 화면 중에 어떤 틀을 정의를 해주면 100%가 아니라 약간 여백을 남겨두고 틀을 원래는 만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CSS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런 여백이 아니라 그냥 전체 지도는 전체로 다 모든 화면에서 빈 공간 없이 다 보여주게 해라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HTML과 CSS입니다. 우리 두 줄 딱 있었잖아요. 그 처음에 정의해주는 이 한 줄, 그리고 요거는 CSS는 그 위에 있었어요. 줄에.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이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HTML과 CSS를 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맵 이런 아이디를 정의를 해줬고 이 화면에서 이 구역을 선언을 해준 거예요. 요만큼. 근데 실제 요만큼이면 지도가 보이면 이쪽은 다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기 싫어서 CSS로 정의를 해준 거죠. 다시 이 맵은 이 여백 없이 전체 이 우리 창을 띄웠을 때 이 화면 전체로 보이게 할 거다. 그렇게 하려면 위아래도 위아래도 이게 100이고 좌우도 100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전체 꽉 차게 정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인덱스 파일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꿔보셔도 돼요. 숫자를 조금 바꿨을 때 실제 이 웹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같이 실행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기 좋은 게 HT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놓고 그냥 그 웹 화면에서 새로 고침만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요. 스타일이. 따로 파이썬은 실행을 시켜서 값을 다시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 프론트엔드 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수정하자마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수정하고 우리가 아까 했던 노트패드에서 수정을 하고 그 웹 로컬 호스트라고 띄웠었잖아요. 8000 띄운 부분에서 F5만 누르면 그냥 바로 적용돼서 보여요. 그런 부분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리플릿을 이용해서 지도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틀을 짰잖아요. 틀에다가 실제 그 틀에 리플릿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리플릿을 적용을 할 거고 거기에 초기 카메라, 이게 셋뷰가 이제 초기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초기 카메라가 바라볼 위도와 경도 부분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초반에 나올 때 이게 7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한반도가 다 보이는 지도거든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7 정도의 줌 레벨을 설정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조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도가 배경 지도가 보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문 썼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불러온 거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데이터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를 해주고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불러온 애를 시군구라고 정의를 하겠다. 정의를 하고 이 시군구의 위도, 경도 값을 마커를 찍어라 라고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위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 위도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씩 불러와서 효행구 자료를 불러와서 효행구 자료를 시군구라는 변수명을 불러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마커를 찍고 싶으니까 이 시군구의 위도, 시군구.위도 위도 하면은 처음에는 효행구의 위도 값이 찍혀요. 그리고 시군구의 경도, 이 옆 뒤에 잘렸지만 시군 경도가 있거든요. 경도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효행구에 마커가 하나 찍혀요. 이게 반복으로 계속 되면서 포이치는 전부 다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오면서 뭐 만세구도 찍히고 병정구도 찍히고 해당 위도와 경도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L 마커라고 했는데 이 L 마커 찍고 나서 얘를 변수로 정해줬잖아요. 마커. 정해진 이 마커를 가지고 해당 마커가 찍힌 후에 여기에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뜨도록 설정을 해준 거예요. 마커.bind 팝업을 띄워라 라는 명령어고요. 이 뒤에 이 팝업.html은 어떻게 보여줄지, 뭘 보여줄지, 어떻게 보여줄지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3주차에 했는데 여기 4주차에는 별로 없어서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3주차 했을 때 지도에 마커를 찍고 5개 지점이었죠. 마커를 찍고 거기에는 CO2 농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O2 농도에 따라서 마커의 색깔이 변하게 했었죠. 그게 이 동적 스타일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마커가 처음에는 else로도 하지만 우리는 else가 아니라 초기값을 그냥 줬죠. 초록색이라고 그냥 줬어요. 색깔은 그린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420이 넘으면 레드 그리고 뭐 400 else if를 썼죠. 420을 넘진 않고 400을 넘으면 그러니까 400은 넘는데 420은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400 이상, 420 미만이면 오렌지 해서 뭐 주황색을 찍도록 이런 조건을 줬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동적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벤트 감지도 해봤죠. 근처에 갔더니 마커가 노란색으로 됐어요. 이거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데 마우스가 내 마커 근처로 가면 이건 이벤트예요. 어떤 이벤트 하나잖아요.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을 정해주는 거죠. 이때 정의를 해줄 때 마커의 외곽선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두께를 두껍게 한다. 이걸 정의를 해준 거고요. 반대로 다시 돌아가면 나가면 원래 이 검은색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께도 줄이고. 두 번째로는 마커에 가까이 간 다음에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이 됐을 땐 우리가 팝업을 띄우기도 하고 팝업을 띄우면서 이동도 했었죠. 플라이트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을 했었죠.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계에 있던 건데요. 처음에 마커 컬러라고 해서 3주차에 그린이라고 줬고 초록색을 줬어요. 그리고 스테이션의 CO2 농도가 420 이상이면 마커 컬러를 레드로 바꿔라. 그리고 420은 넘지 않는데 400을 넘으면 오렌지로 바꿔라 라고 준 거죠. 이렇게 주면 기준값에 따라서 마커에 할당되는 색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로 봤을 때 얘는 그냥 이미지로만 바꿨는데 이 서울 관측소는 422를 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마커가 바뀌고요. 그때는 서클 마커였죠. 또 그냥 마커가 아니라 서클 마커였는데 빨간색으로 바뀌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그리고 뭐 색깔 매칭이 잘못됐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는 보여줬었는데 플라이투, 셋뷰, 그리고 펜투라고 해서 이동하는 방법이었죠. 플라이투는 이동하면서 줌인 되는 부분, 줌까지 되죠. 줌 제어도 가능했죠. 그리고 셋뷰는 순간 이동이었죠. 텔레포트처럼
이동은 되지만 이동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 그리고 펜2는 줌 레벨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죠.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대신 움직이는 과정은 보인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방법으로 뭔가 이동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4주차에서는 마커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220개나 270개든 뭐 그렇게 많은 지점에 마커를 찍으면 마커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줌아웃을 하면은 점점 지도는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겹쳐요. 겹치면 잘 보이지도 않죠. 이러면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정보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마커 클러스터 그룹으로 정의를 해서 얘가 가까워지면 어느 수준으로 가까워지면 걔네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면 이 지역에는 이 영역에는 6개가 마커가 있다. 여긴 1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색깔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많이 뭉치면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죠. 별로 없으면 파란색에서 이제 뭐 초록색 이런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프론트엔드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습해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가 있을까요? 네네. 네. 아 여기서요? 그래서 지금 레스폰스 잠시만요. 여기서 이걸 불러오는 거를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바꿔주는 부분이고 바꿔주고 나서 얘를 다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이 진행을 이대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화해서 얘를 읽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이슨 파일을 읽고 나서 얘를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네네. 네네. 네네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들어가는데 복잡도는 그러니까 뭐 좀 더 얘가 이 자료 자체가 복잡하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네네. 네, S로 써도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떤 스타일인데요. 사실 400 이하다. 이거는 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아예 S로 안 쓰고 그냥 내가 기본값을 베이스를 400으로 그러니까 그린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값들만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얘기한 것처럼 얘는 큰 수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420 이상이면 빨강. 근데 L2%에서 420을 넘진 않지만 400을 넘는다. 그러면 주황색. else라고 해서 뭐 여기 초록. 나머지는 다 초록인 거잖아요. 이거랑 우리가 400을 그냥 기본을 초록으로 주고 나중에 색깔을 바꾸는 거랑 두 개는 차이는 없죠. 근데 이렇게 else를 쓰게 되면 나머지 다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 그 초록색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조건 뭐 여러 개 더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300 이상 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300 이상으로 하고 약간 여기서 그린이 없다. 그린이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색상을 정의를 안 해줬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위에 값들만 정의를 해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else로 해서 나머지를 다 값으로 정의를 해준 거죠. 얘는 값 비교로 한 거고 얘는 베이스를 깔아놓고 상위 값들만 한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하고 테스트하기는 좋잖아요. 이런 거는 해보기도 좋을 거고. 근데 대신에 뭔가 우리가 지도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도로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시군구 영역이라고 하면은 시군구 경계선을 그려서 거기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줌까지 들어갈 수준으로 안 하기도 하는데, 만약 줌으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펜투로 하면 되겠죠. 뭐 동까지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펜투를 써도 되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아서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시군구 단위로 확대를 해놨다, 확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또 펜툴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게 전국 단위로 해서 전체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시군구의 어느 한 지점을 특정해서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가 결정이 되겠죠.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커만 썼지만 사실 마커도 좋은 정보긴 하지만 어떠한 포인트 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면적으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마커는 중심점, 지금 여기는 시군구 중심점을 찍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체 구역처럼 보이진 않죠. 또 서울은 또 다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여주고 싶으면 마커 말고 이제 영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마커는 제일 보여주기가 편해서 우리가, 그리고 테스트 해보기가 좋죠. 찍어볼 수도 있고. 1주차에 간단하게 했었지만 1주차에 우리가 다른 또 외부에서 시군구 경계를 불러왔었죠. 불러와서 근처로 가면 그 파란색 영역이 생기면서 거기 뭐 클릭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그 외부에서 이미 자료를 올려놨어야 돼요. 깃허브나 이런 데서 올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썼던 자료는 그것도 통계청에서 올린 거는 올린 자료예요. 통계청에서 시군구 경계를 올린 건데, 그 시군구 경계가 굉장히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맞지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자료들이 최신이다, 시군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가 시군구 자료까지 어디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받아놓고 내가 서버를 돌리면 내 안에선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을 읽어서 정보를 보여줘야 될 수도 있죠. 그게 실제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해요. 실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만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있는 내 자료들을 같이 불러와서 표출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도 표출 방법도 이제 슬슬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예, HTML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거든요. 내가 구조를 어떻게 정할지, 그래서 내가 뭘 보여줄지. 아까 그때 이동할 때 3주차 이동할 때 뭐 펜투 뭐 셋뷰 뭐 이런 거 다 할 때 버튼으로도 했었잖아요. 위에 버튼을 눌러서 처음에는 뭐 그 버튼 누르면 대전 지점으로 이동한다, 방법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내가 마커를 찍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이동 방법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커를 찍으면 그쪽을 이동하게 하거나, 하나의 버튼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능을 줄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웹 화면이나 아니면 이런 틀을 그 외부 그 전체 공개하는 데가 있어요. 아예 그 스타일처럼. 근데 보면 뭐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뭐 요새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화면에 전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고, 뭐 시계열, 한쪽은 시계열 있고 뭐 한쪽은 지도 그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틀들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 거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참조해서 내가 뭐 괜찮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스타일을 참조해서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복잡하면은 거기 걸 거의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어떤 틀이니까 가지고 와서 해도 된다. 요새 그때는 약간 좀 스타일이 어두운 배경에 뭐 선이나 글씨는 좀 하얗게 해서 좀 밝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기계적 아니면 컴퓨터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되게 선호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진짜 그런 대시보드 거래소, 전력 거래소나 아니면은 우리 주식 같은 거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좋죠. 여러 개의 창이 가운데가 메인이 되고 뭐 여러 개의 뭐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뭐 배치해서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맞진 않아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좀 너무 뻔하기도 하고 보여주는 게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잘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스타일 가지고 우리가 뭐 점수를 매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좀 잘 안 보이면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내가 설명하기 좋게 스타일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쉬면서 뭐 궁금한 거 없나요?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 기능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는데 뭐 어떤 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거거든요. 차마 얘기를 못할 뿐인데 그런 걸 얘기해주면 제가 뭐 지금은 몰라도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다 같이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바로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공유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과제할 때 뭐 다 같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원래 이것도 영상 녹음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줌으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줌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 줌으로 녹화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과제는 녹화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줌으로 녹화를 하고, 그리고 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질문 채팅창 있잖아요. 거기 뭐 말로는 못해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이번에는 마이크 부분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이거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리는 게 좀 어렵고 있습니다. 3, 4주차 거는 오늘 강의했던 거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파이썬 이용해서 4주차 때 처음으로 이제 파이썬을 이용했잖아요. 이용해서 API를 이용한 데이터 입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원래는 그 리퀘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했어요. 따로 설치를 안 했고 실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리퀘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는 많이 쓴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설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리퀘스트라는 내장 함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A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서버랑 대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죠. 자료를 제공하는 쪽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서버가 되는 쪽은 크게 없지만 아마 실습할 때는 여러분이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습할 때 여러분이 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클릭하거나 검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서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제공하는 쪽이 서버, 그리고 제공받는 쪽이 주로 클라이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표시한 건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죠. 우리는 서버에 주로 요청을 많이 하죠. 검색을 많이 하고 주로 달라고 하잖아요. 뭐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get이라는 메서드를 많이 씁니다. API에서 이 get은 DB 그 서버에 있는 DB에 자료를 있는지 검색을 해달라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나한테 달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리퀘스트, 그래서 get이 조회였잖아요. 조회를 하는데 우리가 통계청 URL을 API URL 받았었죠. 그 URL에 지금 URL을 가지고 여기에 접속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접속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인구 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시군구 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파라미터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넣어줄 때는 주로 우리가 여기에 그 중괄호, 이것도 약간 객체처럼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도 사실 그 API 서버에 가서 확인은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문서가 있을 거예요. 문서나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 도움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네들도 제공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 각 API 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 그 설명서를 보면 이 변수, 이 주소, 그러니까 어떤 검색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기상청 API라고 치면 관측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모델 자료는 격자 자료, 격자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점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성 자료 같은 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마다 조회하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각 변수마다. 왜냐면 이미지로 할 때는 영역을 정해줘야 될 거고, 격자 자료, 지점 자료로 할 때는 지점 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점 번호를 알아야 되고, 격자 자료라고 해도 위경도나 아니면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각 자료마다 특색이 있고, 그 특색으로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기간은 어떤 거는 91년부터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2000년부터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API에서 약속이랑 다른 언어들이, 다른 값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API 할 때마다 하는 옆에 주로 그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을 누르면 각 변수마다 이 변수의 기간은 어느 정도 있고, 변수명은 어떤 게 있고, 그 이 변수명이 어떤 걸 의미한다까지도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안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말을 보시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떤 관측 자료다. 관측 자료의 전체 지점에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한 개 지점만 보고 싶은데 90개 지점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용량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내가 분석할 필요도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조회를 하면 최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좀 설정을 해서 바로 받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DB의 저장 용량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횟수도 제한이 있고 용량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괜히 필요도 없는 지역을 가지고 오다가 용량이 꽉 차서 내가 기간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받는 것부터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러니까 그 개발자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엔지니어도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도 좀 분야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분석하는 사람이고, 엔지니어는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변환시킬지, 그러니까 변환시키고 뭐 원하는 변수로 만들지, 그러니까 가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좀 기능적으로 엔지니어라고 하고,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쪽을 이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개발자 쪽도 그런 분야가 많으니까 그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 좀 찾아보고, 뭐라 그러지, 그 직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잡코리아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개발자로 찍어도 개발자 중에 그럼 넌 어떤 개발자인데 쭉 나와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해당되는 게 없기도 하거든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개발자의 특성을 보면 난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어떤 걸 해야 그 직업을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리퀘스트를 해서 받았어요. 받은 결과를 리스폰스라고 변수를 저장을 합니다. 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API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목록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자료들은 실제 API 사이트에서 도움말을 보고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받고 나서 이 받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표 형식으로
표 형식이라기보다는 판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2차원의 표 형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그냥 변수를 출력하면 나오는 형태, 지금은 그냥 아마 그대로 하면 제이슨을 그대로 읽으면 아까 본 것처럼 리스트 형태의 안에 중괄호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형태를 이런 표로 바꿔주는 거죠. 키 값으로 들어갔던 값들을 이제 여기에 컬럼명으로 바꿔주고, 이 컬럼명 그 값으로 들어있던 애들을 지금 그 이 컬럼명 밑으로 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를 이제 파싱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 그 판다스 형태, 판다스가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잘 조합을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정보가 또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떤 하나의 컬럼명으로, 만약 시군구명이 그 두 개의 다른 자료가 있는데 둘 다 컬럼명이 시군구가 다 공통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군구를 가지고 조건으로 두 개가 똑같은 애들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서울시가 있고 이쪽에도 서울시가 있다. 그리고 얘는 인구수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인구수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면적이 있다. 서울시의 면적이 있다. 그럼 서울시 특별시를 기준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의 인구와 면적이 하나의 테이블로 되는 거죠. 이거를 머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속성 데이터, 뭐 인구든 면적이든 이런 것도 같이 머지가 되지만, 공간 데이터라고 해서 위경도 정보, 우리가 지도로 찍어야 되잖아요. 지도를 찍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서 합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시군구 코드로도 있지만 시군구 명이 있으면 시군구 명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특이사항이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중구, 이런 거는 서울시도 중구가 있고 대구에도 중구가 있고, 같이 있으면 조건을 하나 더 줘야겠죠. 뭐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구분으로 하나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시군구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개 주면 되겠죠. 시군구명, 시도명 두 개를 같이 하면 조건이 맞는 애들만 합쳐지겠죠. 뭐 시군구명이 없다, 아니면 시도명이 없다, 그러면 시도 코드, 그러니까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공통으로 있는 자료만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합칠 수 있어요. 컬럼명은 달라도 됩니다. 컬럼명은 내가 그 파이썬에서 줄 수 있어요. 같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같은 컬럼명을 넣으면 되고, 다르면 왼쪽 컬럼명은 뭐다, 오른쪽 컬럼명은 뭐다 라고 주면 얘가 알아서 매칭을 시킵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코드랑 우리가 시군구 코드를 머지를 하게 됩니다. 머지를 하고 나서 이 머지를 한 이 공간 데이터가 우리가 그 지금 오픈스트리트맵 표출하는 배경지도, 그러니까 배경지도이기도 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맵이잖아요. 이 맵에서의 표출 방법이랑 투영법이랑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시도 자료의 이제 뭐 표출 방법,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표출 방법, 프로젝션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하나로 맞춰주면 됩니다. 두 개 하나를 맞춰주면 되고, 보통 위경도 좌표계로 맞춰줘요. 그래서 뭐 EPSG 3426, WGS 84, 요거로 위경도 정보를 주로 맞춰줍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위경도 정보를 맞춰줘야 나중에 여기가 뭐 위경도 정보가 아니라 다른 좌표계면 숫자가 뭐 몇 천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위경도 좌표는 그냥 34.5, 그래서 위경도 자료 정보로 바꿔주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좋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진짜 이 정도는 어느 위치쯤에 있겠구나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제 WSG 84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맞춰준 거에서 뭐 결집값을 빼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서 toJSON이 다시 판다스로 되어 있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다시 JSON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웹에서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해서 파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다시 이제 이러면은 쭉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이 부분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인덱스 만들었고, 인덱스는 처음에 만들어 놨잖아요. 인덱스 만들어 놨고, 그 인덱스에서 우리가 지금 4주차 했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을 받았죠. 만들어놨죠. 그러면 인덱스에서 index.html에서 이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그 마커 위치 정보를 마커에 찍는 거죠. 찍으면 실제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요거 그때 실패를 했어가지고 여기서 파이썬 프롬프트였죠. 파이썬 프롬프트를 켜서 아나콘다 프롬프트 얘를 켜고 여기서 위치로 이동했어요. 그 index.html이 있는 파일 위치로. 여기서 그러니까 서버화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파이썬 http의 서버 8000 그래서 서버를 만든 거고요. 만든 상태에서 이 로컬호스트 8000이라고 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커가 다 찍히는 거죠. 마커 찍히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고요. 혹시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API로 받는 부분,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DB화를 시켜볼 거거든요. 간단한 DB를 설치를 해서 내가 자료를 DB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서 DB로 저장을 하죠. DB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제이슨 파일을 그냥 읽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DB에 접속을 할 거예요. DB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결과값을 불러와 보겠죠. 그게 되면 이제는 버튼 같은 걸 만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치면 DB에서 그 지역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실제 뭐 거기 인구수를 보여준다던가 보여줄 때 뭐 지도 줌인을 한다든지 시군구라면 뭐 줌인을 한다든지 하면서 위치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인구수나 이런 걸 팝업으로 띄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게 다 되면 정말 간단한 풀스택이 되는 거죠. 이 풀스택이라는 게 내가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풀스택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이슨 파일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실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이슨 파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다른 조건을 줄 수가 없죠. 그냥 그 파일만 그냥 가지고 와서 지금 표출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내가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서 그러려면 내가 설계를 해야겠죠. 어떤 정보를 보여줄 건지. 그거에 맞춰서 뭐 버튼을 눌러서 뭐 인구수 뭐 이런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동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버튼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조사하게 해서 아니면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은 밑에 뭐 연도 쭉 나오게 해서 뭐 몇 년도의 자료를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봐서 마지막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실제 그 걔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볼 거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이 4주차까지 했던 게 베이스가 될 겁니다. 하다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보다가 네, 질문을 주시고요. 단톡방에 질문 주셔도 돼요. 거기 질문 주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 수정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올릴 거거든요. 다시 올리면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지금 파이썬으로 했던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서 제이슨 파일 만드는 코드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